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핵심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개헌 당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내용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여러 군데다 전화 많이 하셨더만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거의 토시까지 않았길래 기억하지 않을까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해서 지금 나가 있는 체포조를 위해 주요 대상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며 명단을 불러주길래 방첩사 부금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방첩사 요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하셨다고 진술하신 적 있으시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 토시까지 않았길래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홍장원, 여인영, 이진우. 어제 5차 변론기일이 나온 핵심 증인들의 셈법은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엇갈렸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 여인영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말 써가면서 명단 줄줄이 나한테 불러줬다 했는데 여인영 전 사령관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얘기한 것과 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대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의견 진술은 일관됩니다. 일관되는 데 대하여 사실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이 조금 입장을 달리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거 능력을 좀 줄이려고 하는, 좀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어쨌든 아직 우리가 사실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그와 같은 그날 우리가 전 국민과 함께 본 것은 군인들이 어쨌든 의사당 안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건 사실이고, 그게 요원이든 의원이든 간에 어쨌든 일정 정도의 체포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의도를 갖고 있었고 누군가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마치 호수에 뜬 달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와 관련된 수많은 진실을 알고 있는 군인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줄 것이다. 뻔뻔스럽게 거짓말한다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내가 토시 하나까지 다 기억한다라고 이번에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5차 변론길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과 내란 그런 혐의로 가장 심도 있게 주장되는 근거가 정치인 체포입니다. 정치인 체포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어제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3명 나왔죠. 그리고 그 3명 중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대통령 측에서 했지만 홍장원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국회 소추인단에 있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장은 메모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에 있던 태블릿 PC화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지금 이제 그 증거 능력으로서 신뢰성이 굉장히 상실해 있다. 심지어 홍장은 차장이 있던 내피셜로 그 명단을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첫 번째는 일단 홍장은 차장이 말이 계속 바뀌면 처음에는 대통령부터 싹 잡아들이라는 이야기 속에는 정치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가 나중에는 그거는 대통령부터 듣지 않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면서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으면서 특히 거기에 이제 메모장에 보면은 체포를 해서 구금하는 어떤 방첩사 그 구금 이렇게 돼 있는데 방첩사 과천에는 구금 시설이 없다는 것이 국회에서 방첩사 참모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여인영 사령관이 과연 자기 어떤 구금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또 홍장은 차장에게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 메모장에 나온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사실과 틀린 그런 내용이 많았다고 지금 이제 다 밝혀지고 있는 만큼 홍장은 차장의 어떤 발언 그리고 메모장의 어떤 신뢰성이 굉장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재판관도 그 메모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제 증언은 여인영 전 사령관이 불러주길래 휘갈겨서 막 쓴 거다 이렇게 좀 증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14명에서 16명 정도 되는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형사 재판에서 더 많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검증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께서 홍장원 1차장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그것은 간첩 잘 잡으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저는 석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쁜 시간에 홍장원 차장도 방금 우리 방송에서 봤습니다.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도 없는 국정원에도 되고 굉장히 급격하게 국회의원들은 막 운집되고 있고 여러 군데 뭐 선관위도 체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가롭게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간첩 잘 잡아라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은 아마 뒤집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 능력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대통령 측의 주장이 우리에게 설득력을 준다. 저는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이다. 이게 개연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그건 어떻게 그건 당연한 거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국정원 1차장의 위치가 해외 파트입니다. 해외 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국내 정치인이 아니라 그 해외 특히 어떤 간첩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그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을 했지만 처음에 이제 홍장원 차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을 때는 홍장원 차장이 이제 비아폰이 없고 이제 저녁 식사 중에 다시 이제 8시 몇 분에 이제 그 비상계엄 뭐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전화할 테니 받아라. 첫 번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첫 번째 통화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이 그때 해외로 나간지 이제 착각을 하고 이제 홍장원 차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상계엄 이제 그 국무회의 때 조태용 원장이 와서 해외 안 나가느냐 내일 나갑니다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홍장원 차장한테 좀 이따 그 전화를 하겠다 받아라 이런 어떤 것 때문에 11시 가까이 돼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어떤 포교령 위반으로 인한 어떤 정치인 어떤 체포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조태용 원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해외 파트 홍장원 차장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굳이 싹 잡아들인 그런 표현 속에는 그런 어떤 간첩이 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명확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좀 틀린 게 뭐냐면 홍장원 차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대통령과 신뢰가 깊어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이제 실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제 심리에서 밝혔지만 대통령과 직접 홍장원 차장이 통화를 한 것이 어제 처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말이 어떤 홍장원 차장 이야기한테 신뢰성이 깨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조태용 원장이 아니고 홍장원 1차장이냐 또 해외 파트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관점은 해외 파트, 내부 파트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부 출신의 국정원장이 이 일에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홍장원 차장 그래도 육사 출신이라는 측면, 예. 군인 출신이라는 측면, 그런 것이 우선순위로 고려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1차장이 해외 파트니 국내 파트니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즉 우리 편이냐, 나의 어떤 계엄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말하자면 조금 더 마샬한 무력적인 예. 접근 방법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저는 예. 사실은 그 국정원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나머지 또 증인들과 다른 결의 또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어제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또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론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이 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 지침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만 군인들한테는 상황 인식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래도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인데 위법한 것을 할 리는 없다고 본인 스스로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입장에서는 방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민주당이든 줄타닉이라든지 국정마비를 시키는 이런 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국난을 좀 타기 위한 어떤 그런 고육지책으로 이제 생각을 했겠고, 어떻게 보면 또 군인으로서는 어떤 그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좀 따르는 것이 또 당연했겠죠. 그런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이야기가 저는 가장 하이라이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그 조서 공소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진우 사령관에게 대통령께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4인 1조로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또 형사소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말은 좀 아꼈습니다만, 그러나 정황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인 거죠. 대통령도 실탄이라든지 이런 어떤 무장이 안 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때 나간 병력이 불과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4인 1조라는 어떤 그런 것이 될 리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200명 이상이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국회 직원이라든지 보좌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인 1조로 만약에 들쳐 끌고 오려면은 최소한 뭐 800명 이상이, 그것도 국회 보좌관들이 어떤 저항을 뚫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수방사는 몇 명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4인 1조로 끌어내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고는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왜 그런 진술이 있었냐에 대해서도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제3자의 이야기가 공소장에 담았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한 것이 저는 이번 탄핵 심리에 있어서 굉장한 좀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진우 전 사령관의 어제 진술 내용,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충정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재판 전략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판 전략으로 봐야죠. 전략입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의 말이 맞는 면도 있습니다. 군인적 관점에서 대통령 통수권자이고 공식적으로 방송에다 대고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기 어렵다. 그걸 당장 위법인지 아닌지 따져볼 겨를이 어디냐, 뭐 이런 그래서 얘기였어요. 위에서 말하자면 그 계엄사령관이 그런 데 대한 공식적으로 대통령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군인의 어떤 기본 원칙이다.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만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은 육사 출신의 장군들 또 국방장관이 소위 독사파, 독일 뭐 사관학교파인데 거기서 독일에서의 군인들을 가르치는 것은 시민적 관점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의 어떤 군 통수권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정합성이 있느냐라든 또 헌법 안에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하나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거기까지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홍 의원님 전제에 대해서 제가 그 비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0명이었다면 800명이라는데 사실은 200명이었으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게 200명이 안 됐으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저지해서 뭐 100명이나 150명 아직 200명 되기 전이니까 빨리 그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아직은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서 오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의원들이 190명 이상 몰려든 부분에 대한 감지를 못했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 전체가 본 과정 속에서 카메라가 있는 데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럼 뭐 밖에서 헌법재판관의 질문처럼 그 본회의장을 밖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방어했으면 됐지 왜 굳이 안에까지 들어갔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걸 체포하지 않고 체포라든지 아니면 말하자면 본회의의 어떤 그 계엄을 무산시키는 의결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목적으로 가야 될 그렇게 무리하게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이나 대통령 측도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했던 부분인데 이진우 전 사령관 심경이 변화한 겁니까? 아니면은 사실 어떻게 뭐 이해를 해야 그런 됩니까?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뭐 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말하자면 이 부분은 헌재에서의 문제하고 또 본 재판에서 또 어떻게 그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부분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라든지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대통령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이 내한테 어떻게 될까? 또 혹은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갔을 때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공소장이 있었고 많은 또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검찰의 공소장에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대장동의 수많은 어떤 검찰의 조서나 공소에 대해서는 이게 신작 소설이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그런 어떤 조사를 한 검찰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의 공소장을 어디까지 이제 볼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 조서의 어떤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는 가운데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경찰이 얼마나 강력한 경찰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 그러면은 시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시도가 있었으면은 그게 100% 성공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두 명이라도 나는 체포를 뭐 하려고 했는데 내가 빠져나왔다. 싸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체포 이런 어떤 말들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변론기일의 증언들을 모아보면 이게 더 이상 뭐 논쟁의 여지가 없이 굳어졌다고 보세요? 분위기가 아니면 좀 앞으로 좀 논쟁적 요소가 커졌다고 보세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발언, 원래 계획하지 않은 과한 발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로 그날 헬기 타고 온 군인들이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투입됐다. 실제적으로 실행이 제대로 밑에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혹은 중간에 있는 중간급의 어떤 사령관들이 이 지시가 너무 과하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우리 군의 입장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지시를 받았으나 실탄을 갖고 가지 마라. 혹시 만에 하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을 뭐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뭐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뭐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과연 처음에 뭐 14명 나중에 이제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국회의 판단, 국민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허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려는 윤석열 피청구인의 계획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무리에 뜬 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리에 든 달 그림자. 상당히 좀 은유적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실체가 안 보인다. 본인의 좀 억울함을 호소한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호수 위에 달 그림자는 쫓아가면 쫓아가더라도 계속해서 잡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허상인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정치인 체포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이다는 어떤 비유적 어떤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는데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검찰 공소장에 있는데 실체를 파면 팔수록 정치인 체포 시도도 없었고 정치인 어떤 체포된 거는 더더구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정치인 체포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면 사실은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으로 정당의 대표라든지 원식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어떤 체포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체포 명단에 보면은 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명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체포하려고 하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또 뭐 김어준 씨 이런 꽃 이 명단도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무슨 목적으로 하는 목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인영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과거 12.12로 비교한다면 전두환 대통령 같이 비상계엄 시에는 총합동수사본부의 사령관입니다. 이런 어떤 사령관이 과연 국정원 1차장에게 법적인 권한도 없고 인원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할 역량도 없는 국정원 제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라고 그 명단을 미주알 고졸로 불러준다? 이거 상식적으로 저는 이런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한테 명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인정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든 수사와 재판이 지금 이 정치인 체포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헛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의아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불러주신 명단처럼 윤 대통령이 실제로 본인은 어떤 뭐 검찰총장까지 한 법률 전문가이시면서도 본인이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생각해 왔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생각을 했다. 그야말로 박균택 의원이 얘기했듯이 호수에 있던 딸처럼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해왔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자기가 정말 큰일이에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군인들이 아무도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건 큰일입니다. 북한이 넘어왔는데 대통령께서 지시 내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았듯이 자기 입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오히려 수방사령관 얘기처럼 이행해야 돼요. 예. 그런 면에서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지시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데 이것이 그러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비상계엄을 해서 그 국민을 이렇게 놀라게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제적인 코리아 리스크를 이렇게 크게 만든 몇십조, 몇백조의 국가적 손실을 보게 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과 관련해서.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식의 문제는 저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얘기했지만 언론사 단수 조치해라. 그것도 사실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같은 것은 기본적인 어떤 맥락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되지는 수사가 이제 추가로 이루어져서 연결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계획한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리 자르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단전 단수는 아니다고 이제 이야기도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현재 그 민주당과 일부 이제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뭐 체포라든지 봉쇄라든지 또 일부 뭐 피해라든지 그런 일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대통령이 계획했던 즉 민주당이 있던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 특검 폭주로 인한 이런 국정 마비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기 위한 어떤 비상계엄. 근데 그게 과연 그런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변론을 하고 그렇게 출동을 시킨 이후에는 사실은 대통령은 체포라든지 이 체포자도 꺼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주장되고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언급을 하신 것이죠. 네. 어쨌든 뭐 이제 6차 변론길이 이어질 것이고 핵심 증인들이 또 추가로 나와서 또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좀 흘러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탄핵 심판 일정이 진행이 될수록 조기 대선 열릴지 안 열릴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 잠룡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조기 대선 출마 검토하시거나 그러실까요? 전혀 뭐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또 계엄에 관련된 수사도 계속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뭐 가능성으로서는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뭐 단정할 수 없죠. 그 이후에 이제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제 장관님의 이름이 좀 높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시는 걸까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 일은 없고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로서는 현직 시장으로서 시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때 상황을 보아서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반응인데요. 김문수 장관, 어쨌든 뭐 여권 후보 여론조사 지금 1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보면서 전혀 생각 안 한다. 이거는 믿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죠. 모범답안이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어떤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그 홍 시장처럼 대선 홍 시장의 스탠스가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된다 해놓고 장이 열렸는데 안 나갈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홍 시장스럽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김문수 장관이야말로 이 스탠스를 유지하는 발언을 할 때만이 자기 지지율을 지킬 수 있고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도 나가겠다 그런 순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지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통을 지킬 줄 알았는데 윤통이 탄핵이 인용되는 걸 전제로 자기 준비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지금 저는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정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왜 지지율이 본인이 이렇게 높은 것 같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 말이 다 맞아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지금 이제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지금 이제 그 많은 국민들, 특히 우파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체포 수사 이것이 굉장히 좀 불법적이고 탄핵 이런 어떤 심리 과정에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이런 어떤 분노의 불길이 김문수 장관의 어떤 지지도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탄핵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이 좀 굉장히 좀 무례하게 국민들한테 뭐 인사하시오, 사과하시오, 뭐 이렇게 했을 때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좀 포커스가 되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어렵다는 경기도에서 3선 또 경기도 재선 도지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이때까지 은행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우파 보수 진영의 또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지도자구나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이기 때문에 저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맞을 것 같고. 이게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나중에 뭐 혹시라도 경선 치러져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시적이지 않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말씀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억울함, 분노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수사와 지금 이제 탄핵 심리가 계속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게 지속되는 한은 계속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제 지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전 의원은 민주당에게 가장 위협적인 후보를 꼽으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두고 양자 대결 여론조사 한 결과를 꼼꼼히 보면 오세훈 지금 시장이 후보가 됐을 때 그 격차가 가장 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충청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난번 대선 결과 여러 가지 보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예컨대 이제 이번 개헌 과정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일 수 있는데 과연 한 대표가 국민의힘 현재 이런 분위기 속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는지도 난망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종합해 보면 후보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번 탄핵 과정에서 자유로운 부분, 일정 정도의 어떤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거죠. 비판적인 어떤 윤 대통령 감사기를 하면서도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무난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중도 확장성도 있다. 이렇게 우상호 의원이 보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 충청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소구력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대선 가면 항상 중도층 경쟁이라고 하는데 뭐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양자 대결 조사나 충청권 조사 보면 오세훈 카드가 중도층 잡기엔 유리한가? 뭐 이런 얘기가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여론조사는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있던 지지율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 반도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말 우길성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3월 중으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지금 현재 1심 판결처럼 이제 징역형으로 결정되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폭락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불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물론 굉장히 중도 확장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있던 반감이 굉장히 좀 큰 것이 좀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얘기해봤는데 뭐 자칭, 타칭,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또 만났다 그래서 화제가 되더라고요. 이 만남은 뭐 그냥 만난 건 아니겠죠? 자,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 대선판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나온다기보다는 소위 보수 원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뉴스를 통해서 뭐 자천타천으로 복귀하는
그런 그림 아니겠냐. 최근에 또 일부 보수 언론인을 만났다. 이제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뭐냐면 당내의 사실은 진입 장벽이 한동훈 대표한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거의 쫓겨나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최근에도 보면 뭐 당협위원장들이 상당수 많이 서울구치소 가서 예.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전을 통해서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된다 쉽지 않기 때문에 보수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명망가 집단과 원로를 통해서 사실은 진입하겠다. 막 그런 이제 스케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또 최근에 뭐 언더 73이라든지 예. 또 세대 교체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낡은 보수 프레임과 새로운 보수 프레임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하고의 뭐 당 안팎으로의 공조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판을 뒤집어 보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별의 순간이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 만나서도 그 단어를 언급했을까요? 글쎄요, 뭐 예. 지금은 이미 이제 뭐 처음에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예. 별의 순간을 느낀 사람의 어떤 그 자유로움도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걱정은 저는 사실은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인수위가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것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젊은 세대 교체론이 이 타이밍하고 적절하지 않아요. 실제로 대선이 있다면 3월 말에 된다면 6월 말에 됐는데 그 선거 다음 날 바로 대통령인데 얼마나 많은 자기 지지자들과 함께 트럼프만 하더라도 4천 명의 인사를 꾸리고 10,000명의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재선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준비들을 가지기에는 세대 교체론이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명분으로 돌아올 것인가 한동훈 전 대표가 2말 3초 복귀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활약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특히 대통령 같은 이런 큰 정치에서는 결국은 이제 명분과 타이밍인데 저는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보면 굉장히 좀 급한 것 같아요. 타이밍을 좀 너무 급하게 잡고 있다. 지금도 좀 급한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에서 총선에 참패를 하고 다음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 2달도 안 돼서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탄핵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탄핵이 됐는데 탄핵되고 만약에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뭐 조기 대선은 조기만 좋아하는 대선이고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또 당 대표로서 탄핵의 책임이 있는데 또 출마를 한다? 일단 타이밍적으로 너무 지금 조급하다. 그다음에 조기 대선도 확정 안 됐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명분도 보면 과연 명분이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전국적인 지지를 얻은 것은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대정부 질문에서 티카타카를 통해서 한동훈 참 이 명석하다 그리고 순발력 있다 그런 이미지가 지금 우파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올랐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비대위원장을 총선 참패했고 또 당 대표로서도 보이지도 못한 대통령 이런 어떤 탄핵을 초래를 하는데 이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서 과연 그런 명분이 뭐 있느냐?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과연 명분을 세대 교체론으로 끌고 나온 게 맞느냐? 이런 면에서는 저는 당내 경쟁에 있어서는 결코 지금 쉬운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전 의원님 간략하게요. 지금 타이밍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번에도 너무 급하다. 조기 대선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결정되고 나오면 또 너무 늦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대선판에 뛰어들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근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당내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2달 만에 대선을 치르기에는 상당히 전국적 지지 그리고 당내에서의 후보가 되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 홍준표 시장이 좀 더 솔직하다고 봅니다. 이전 상황에서 같은 여당의 그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내가 사실은 반기는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플랜 B는 준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당당히 나와서 준비해 가는 과정이 맞지. 눈치 보다가 뒤에 와서 마지막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대통령 마찬가지잖아요. 인수위 과정에서 뭘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용산 나오는 얘기밖에 안 하다 보니까 정권의 무능함을 가지고 결국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이분도 요즘에 대선에 마음이 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요즘 연일 중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발목 잡는 여당, 산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 이거 도저히 여당은 아니고 야당 발목 잡고 뒤통수 치고 엉뚱한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나라 살리면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여당은 아니고 생각다 못했어요. 제가 이거 산당이다. 산당. 산 위에서 가끔씩 출몰하면서 세상 사람들 괴롭히는 산당. 별로 안 웃기나 보죠? 산당 같아, 산당.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만년 야당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네, 추경 편성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뭐 산당 이런 뭐 신조어까지 오늘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복잡할 겁니다.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이 문제도 복잡한데 그래서 사법 리스크는 결국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또 지금 그 유연 어떤 그 법률 또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것은 이제 우클릭하고 또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좋은 면이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말하고 너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또 미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또 노벨상 추천해야 된다 하고 뭐 또 그다음에 또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일본의 어떤 군사력 강화 이런 게 그 우리나라에게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결국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 문제 때문에 그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 한미일 합동 훈련에 대해서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하는 것이라든지 또 미군의 또 점령군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있을까 걱정스럽고 최근에 또 추경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아니 불과 한 달 정도 전에 헌정 사상 최초로 이 그 야당으로 수정 삭감 예산을 했는데 그때는 또 언제고 갑자기 또 추경을 이야기하니까 참 뜬금없다 이런 좀 인식을 많이 합니다. 뜬금없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유연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최근 행보가 이제 뭐 일종의 뭐 대선 전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은 중도 확장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본인이 만든 일극체제로 만든 민주당이 따라가 주지를 못해요. 가장 그게 넘어야 될 산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당내의 논쟁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당에서도 사실은 이게 갑자기 저렇게 우클릭을 하니까 미처 받쳐주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민주적 공론화를 통해서 뭐 기본 사회론이든 뭐 어쨌든 뭐 금투세든 세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반도체에 관련된 예산 부분을 같이 논의해가는 과정이면 유연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당이 받쳐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만 급하고 혼자서 달리게 하는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이준석이든 한동훈이든 지금 어느 누구도 팀 빌딩을 못한 상태에 있는데 민주당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공룡화된 큰 그룹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나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우클릭이 이제 대표의 워딩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